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 왔는데 잘 피하셨어요? 저 점심 먹고 병원 바깥에 저 연구실이 있거든요. 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비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비 너무 많이 나올 때 가면 우산 있어도 홀딱 다 젖잖아요. 신발도 다 젖고. 그래서 병원 가서 좀 피해 있다가 비 좀 그치고 난 다음에 연구실로 오늘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를 잘 피하고 계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비욘디에서 질문을 사전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뭐 모르는 거야 다 못 드리고 아는 거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님이 올려주신 건데, 3주 전에 배꼽 주변이 아프고 변이 가늘어지고 가스 차고 열이 나서 타이레놀 복용 후 열은 내렸고, 나머지 증상은 그대로라서 병원 갔더니 장염에 대한 주사 항생제를 주셨대요. 그런데 2주 후에 또 열만 빼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또 방문해서 장염 주사와 항생제를 변경해서 약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피검사 CT를 찍어 보자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저 환자분이 저한테 왔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염증에 대한 혈액 검사랑 그다음에 대변 검사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 검사에 요즘에 이제 대변 검사 같은 걸로도 원인이 되는 균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3주 전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1주 전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면 사실은 어떤 감염성의 가능성이 쪼끔은 떨어지잖아요. 감염성이면 원래 아프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는 게 경과니까. 그래서 아마 '대장 내시경도 결국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 피 검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CT보다는 대변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 일단 대변 검사를 먼저 해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인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거 아닌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전화로 질문을 주신 게 "전립선 이기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은 언제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수술 잡기가 쉽지 않은데 수술을 못 받는 기간 동안 전이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립선암이 다른 암들보다는, 물론 이제 전립선암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또 아닌 애들이 있는데 어 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자라는 거라서, 수술은 사실 알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이 질문자님처럼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 불안이 또 나의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또 내 면역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걸로는 가장 빨리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인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다 받아도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감한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 소견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수술 잡기 안 쉽죠. 근데 이제 수술해 주는 병원도 많아요. 아주 이 유명한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밀려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있고, 대학병원이 아닌데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엔 많아서, 요번에 그 전공의 사태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못 해서, 그래서 인제 2차 병원, 일반 종합병원 쪽에 암 환자들이 많이 가서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신다면 빨리 수술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유핵 적혈구가 나왔다고, 원래 인제 말초 혈액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 숫자가 괜찮냐고, 원래는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거랑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액적 혈구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말초혈액 도말이라든가 그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하셔 해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윤희 님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윤희 님 또 들어와 주셨고, 일하러 가시기 전에 들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살이 빠져서 병원에 가면입니다.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요즘 그렇게 살이 빠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살 빠져서 병원에 오는 환자는 의사가 피곤하다고 병원에 오는 환자만큼 보기 쉬운 환자가 아니세요. 그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환이 걸리면 피곤하잖아요. 걸렸는데 피곤 안 한 질환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환이 걸리면 살이 빠집니다, 살이 찌는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피곤하다 요것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해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요새 이상하게 살이 빠져서 병원을 오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병원을 가시기 전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한번 찍어 놓으면 환자분들 오셨을 때 설명드리기도 좋고 또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서 그런 또 요번에도 좀 일종의 사심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님 외에 산넘어 님 들어와 주셨고요. 네. 윤희 님 일하러 가시기 전에 들으신다고. 아 예. 별이 빛나는 밤 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 오늘 살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제 얘기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오영도 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은 항상 그날 당번 PD님이 누군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일타 쌍피 방송이라고 윤희 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기대를 충족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사람들이 살은 다 찌지요. 뭐 언론 같은 거를 보고 방송을 보고 아니면은 봐도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마당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인제 보통 가면은 새 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제가 요번 시즌에 얘기한 "살 빼지 마세요. 노인분들에 있어서 체중 감량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또 살을 빼는 방법으로 오해를 하실까 봐, 그게 아니라 진짜 살이 빠졌다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지난주에 한 아침마당 내용이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자광심 님 들어와 주셨고, 언제나 예쁘다고 저한테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 진짜 시겁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항상 이게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머리 스타일이 아니고요. 드라이를 하고 옵니다. 뭐 화장까지는 도저히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예 그래서 하기 어렵고, 드라이는 제가 항상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하고 오는데, 오늘 미용실을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직장 끝나고 미용실 가서 드라이하고 나오는데 보통 한 30 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오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헐레벌떡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예뻐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머리에 드라이를 해서 힘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을 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신경을 쓰세요. 체중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방향이 찌우는 방향이 아니라 빼는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 매체나 광고들도 거기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체중 변화 그래프를 보면 아쉽게도 대한민국 사람은 없고, 요 파랑이 백인종이고 그다음에 이 그린이 흑인종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 논문이라서 히스패닉, 이 멕시코 분들, 이 노랑 색깔로 되어 있고 그 외가 빨간색이라서 아마 아시안들은 이 빨간색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은 살이 계속 찌는데 보통 한 60대 정도까지 살이 찝니다. 계속 찌죠? 그리고 70 대까지는 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빠져요. 한 70이 넘어서부터는. 어느 정도 빠지냐면 한 1 년에 한 0.2 킬로 정도 체중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다 체중 감량에 대해서 신경 쓰고 체중이 쪄서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체중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한 200 그램, 0.2 킬로 정도 70 대부터는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이가 넘은 한 65 세, 70 세가 넘은 분을 10년 동안 관찰을 하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병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는 그 인제 비자발적 체중 감소라고 하는데요. 비자발적 체중 감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5명 중 1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체중 감소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나도 정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은 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이 이상에서는 빠진다. 자, 요번에는 제가 인제 의사를 하면서 한 30 몇 년을 하잖아요. 지금도 제 생각에 짱돌 짓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인제 의사를 제가 한 지가 91 년도에 의대를 졸업을 했으니까 뭐 한 35년 정도 횟수가 되죠. 35년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경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체중 감소로 저한테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약간 회상하면서 쪼끔 아주 오래된 환자분들입니다. 인제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렇죠. 그 윤희 님 서울 계세요? 서울 계시나 보네. 네. 그 첫 번째 분은요. 한 30대 초반의 남자분이 잘생기고 젊은 남자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온 이유가 살이 너무 빠져서 왔어요. 왔는데 한 10 킬로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기가 요즘에 살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환자분의 집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힘들다 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살이 빠져서 왔을 때 하는 기본 검사를 쫙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1 형 당뇨가 나온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2형 당뇨가 원래 나오잖아요. 애기들이 걸리는 건 1형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1형 당뇨가 성인에서 확 오니까 살이 쫙 빠진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다음에 인슐린 치료를 하고 내분비내과에 가서 치료를 했죠. 이제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이 남자 쪽에서 이 아가씨가 우리 이렇게 훌륭한 아들에 비해서 어 '좋은 짝이 아니다.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 정도 나이에 일연 당뇨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네 아마도 이제는 아가씨 쪽에서 이 남자분이 탐탁치 않을 수가 있어요. 어 어떤 부모도 이렇게 어 아픈 배우자를 자식이 얻어오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진단까지 하고 인슐린 주사를 해야 돼서 내분비내과로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제 저한테 그냥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와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설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괜찮다 그러고 근데 설사가 계속 나니까 또 B 병원에 가서도 또 진료를 받고 약도 받고 대장 내시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C 병원도 갔어요. 그러니까 3 군데 병원을 설사 때문에 수학외내과를 가면서 대장 내시경을 3 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그 사이에 살은 쫙쫙 빠지고 먹은 게 다 설사로 가니깐요. 오셨어요. 근데 검사를 해 보니까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설사인데 사실 뭐 체중 감소와 함께 뭐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냥 설사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대장 내시경을 3 번을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치료를 잘 받아서 해피해진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인제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엄청 걱정하면서 오셨어요, 살이 빠진다고. 근데 이제 자세히 살이 빠져서 오시는 분한테 "살이 뭐 얼마나 빠졌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먹는 거 그다음에 활동하는 거 이런 변화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대주가였어요. 대주가였는데 어느 날 건강이 걱정돼서 술을 딱 끊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걱정이 돼서 술을 끊었는데 살이 쫙쫙 빠지니까 '이게 뭐 혹시 암이나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내원을 하셨는데 사실 인제 체중 감량 감소로 오신 분들 기본 검사를 다 하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잘 들어보니까 이분은 소주를 하루에 1병 내지 2병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술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500 칼로리에서 1000 칼로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평균으로 한 700 칼로리 정도 되고 치고 열흘이 지나면 7000 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1 킬로 정도 살이 찌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마다 1 킬로가 쪄야 되는데 그 술이 안 들어가니까 1000 킬로 1000 킬로칼로리 정도가 매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쭉 빠져 갖고 병원을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 술을 끊어도 살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경험한 분은 이분은 사실 살이 빠진다고 오셨는데 인제 여쭤보니까 새벽에 속이 아파서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제 살이 빠지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관련된 검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인제 조기 위암은 아니었고 진행성 위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먹게 되니까 살이 빠지고 또 이제 새벽에 위통이 있었던 거죠. 네. 디딤돌님께서 "술 마시다가 안 마시면 살이 빠지긴 해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을 마시고 있는 분은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빼달라고 하면 술부터 끊고 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술이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체중 감소로 저한테 오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체중 감소량은 어느 정도냐면 6 개월에 5% 정도니까 이게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보통 여자 체중 한 60 킬로를 잡고 남자 체중 한 70 킬로를 잡으면 한 6 개월 동안 3 킬로 정도 감량이 되면 사실 요거는 문제가 있어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체중 감소인 거죠. 3 킬로. 6 개월에 3 킬로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3 킬로 정도 빠지면 "신경 쓰고 병원을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체중 감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셔서 한 1-2 킬로 빠지잖아요. 그거는 자발적 체중 감소.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자발적 체중 감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살이 빠지는 비자발적 체중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요게 가장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살을 빼려고 했는데 살이 너무 잘 빠져. 그래서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살이 빠졌는지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비일학이라 그래 가지고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병이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더해져 갖고 살이 확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죠. 이제 검진 판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젊은 분인데 갑상선 기능항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오셨길래 "아니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힘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인제 출산을 한 지가 1 년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살이 저절로 빠지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했고 그래서 살 빠지는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살을 이렇게 빼려고 뺐는데 너무 살이 또 잘 빠지는 거야 10 킬로 정도.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 딱 고때 당뇨가 또 급성 당뇨가 생겨 가지고 살이 확 빠진, 그러니까 자발적 나는 살을 빼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어떤 병으로 해서 살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빼려고 해서 처음에 빠졌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병이 있다라는 걸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쪼끔 진단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보다 살이 너무 잘 빠진다 싶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질환에 의해서 내 노력 말고 질환에 의해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인제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뮤리엘 님께서 절친이 체중 감소해서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사기라고. 네. 제가 이제 원인을 설명드릴 건데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난소암이기도 합니다. 네. 암이기도 합니다. 암 중에서는 인제 난소암이 one of them이죠. 네. 그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원인을 보면은 가장 다들 무서워하는 건 바로 암입니다. 많게는 한 37% 까지가 암이고요.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암은 인제 미래올림 친구분은 난소암이시긴 하지만 소화기계 암이 체중 감소를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뭐 위암, 췌장암, 대장암 요런 소화기 계통이 생기는 암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체중 감소가 많이 나타나는 암 중에 하나는 폐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에 생기는 암들, 이런 암들이 원인이고, 그다음에 인제 암이 아닌 소화기계 질환, 궤양 위궤양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 먹는 게 하나도 소화가 안 되고 대변으로 다 배설되면서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또 체중을 또 줄이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화기계 수술을 하고 나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 살이 빠지셔서 굉장히 마르시거든요. 그리고 소장 절제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 감소로 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암, 그다음에 암이 아닌 소화기계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게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우울증이 가장 중요해서, 우울하면 사실 식욕도 떨어지죠. 또 반대로 우울하면 살이 찌는 분들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리고 또 조증인 경우에는 안 먹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이장애가 있으면은 내가 되게 말랐는데도 내 몸을 굉장히 뚱뚱하다고 인식해서 더 안 먹어요. 계속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돼서 살이 빠지게 되고요. 식이장애 같은 경우는 사망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내분비 질환으로는 흔하게 많이 아시는 당뇨랑 갑상선 질환이 있고, 신경계 질환,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으면 챙겨 먹기 어렵겠죠. 그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이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10% 이내 한 7%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에이즈도 체중 감소의 서양에서는 많은 원인입니다. 지금은 결핵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결핵이 걸려서도 체중 감소로 제일 처음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흔히 외래에서 보는 거는 내 장기 기능이 극도로 안 좋으면 어느 한 장기에 살이 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폐 기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뭘 좀 먹으면 대사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폐가 안 좋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쪼끔만 먹어도 숨이 차니까.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콩팥이 안 좋으면 내 몸에 계속 독소가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욕이 좋을 리가 없죠, 염증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거, 내가 수면이 확 줄었다거나, 내가 직업적으로 뭐 낮에만 일했는데 밤에 일을 하는 직업으로 바뀌었다거나, 또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많이 했다거나, 이런 분도 많거든요. 안 하던 운동 하루에 1-2 시간씩 하고 난 후에 살 빠졌다고 또 병원 오시는 분도,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면 또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체중의 변화가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약으로는 당뇨약 중에서는 제가 시즌 2 정도에 올려 놓은 살 빠지는 당뇨약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고렇게 당뇨약이 또 살을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상선약, 좀 과하게 쓰면 살 빠지죠. 그다음에 치매약, 요즘 보통 많이 쓰는 치매약들 살을 많이 빼고요. 그다음에 마약이 한때는 그 아주머님들 사이에, 여성분들 사이에 파고들 때 살 빼는 약 이렇게 해서 마약을 한번 잘못 투여를 받았다가 마약 중독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왕왕 보고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술을 드시다가 끊었거나, 아니면은 술만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만 먹고 다른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살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서 봐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통통하신 분은 영양 상태가 좋으신 분이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데 마르신 분은 술을 먹고 딴 거를 안 드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영양결핍이 심한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술을 좀 드시는 분은 차라리 통통하신 게 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담배 한 개비당 7kcal 를 뺍니다. 한 갑을 피시면 한 20 개쯤 들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140kcal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략 하루에 140칼로리니까 한 450칼로리, 한 2달이면은 1kg 넘게 살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분들 중에서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담배 중독보다는 담배를 끊으면 살이 쪄 가지고 담배를 못 끊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그 환자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원인인 암이 체중 감소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뭐 내분비 질환 같이 이제 쉽게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쪼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나이가 큰 위험 요인이고요. 그러면 살이 빠지면 뭐가 안 좋냐? 살이 빠지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한 15개 정도의 연구를 막 모아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의미 있을 정도의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사망률이 무려 38% 정도가 높아지더라라는 게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면은 뭘 해 주냐면은 의사는 우선 체중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봅니다. 물론 많이 빠질수록 더 심각한 질환일 확률이 많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감소의 패턴입니다.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당연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좀 좋은 질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쉬운 질환, 경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게 동반 질환인데, 사실 이 모든 질환이 걸리면 피곤하고 체중이 빠지니까 체중 빠지는 것만으로는 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기 쪽을 먼저 뒤지는 거고, 내가 배뇨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배뇨 기관을 먼저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반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동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은 정말 동반 증상이 없이 살만 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진짜 대략 난감한데, 그렇게 오시게 되면 결국 검진을 하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이 체중 감소만 있는 분들은 차라리 검진을 받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외래에서 그렇게 많은 검사를 예약을 해 드리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걸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검진을 좀 하고 오면 그걸 결과를 봐서 크루를 어떤 힌트를 얻어서 다음 단계 검사를 나가는 고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할 때 살 많이 빠져서 오시거든요. 치아가 안 좋아서 잘 못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기를 못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량이 너무 줄어들어도 우울해지면서 살이 안 찔 수 있지만, 빠질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하던 활동을 하게 되면,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고,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업무 시간, 근무 시간을 늘린다거나 내가 수면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술 먹으면 원래 살이 찌지만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음식을 안 먹고 술을 먹기 때문에 그때는 살이 빠집니다. 담배 어 피우면 살이 빠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봐야 될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 어디 수술한 적은 없는지,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보고, 약 중에서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살 빠질 만한 약이 없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체 진찰을 해서 한번 뭐 어디 임파선 커진 데는 없는지 보고, 폐 소리도 좀 들어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배도 좀 눌러보고, 뭐 요런 식의 신체 진찰을 또 하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혈액 검사하고, 그다음에 대변 소변은 꼭 받아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흉부 촬영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인제 해야 되는 게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암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 검사를 사실 어떤 암을 타깃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암 중에서 가장 체중 감소를 많이 일으키는 암은 소화기계 암이기 때문에 위대장 내시경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팔다리에 생기는 암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습니다. 여기서 밑에까지는 복부 CT를 찍고 여기서 위에까지는 흉부 CT를 찍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대장 내시경이에요.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돼요. 이분이 뭐 아주 최근에 대장암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 대장 내시경은 오더건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에만 있어서 소화기 내과를 보내야 되고, 다른 병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체중 감소 환자들을 소화기 내과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 대장 내시경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CT 찍는 거는 저희가 오더를 하면은 영상의학과에서 다 찍어 주시고 또 판독까지 잘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이분이 그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까지 해야 될 정도의 환자분이라면 소화기내과를 전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검사를 하지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아주 큰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병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괜찮으면 한 2달 간격으로 병원을 오시면서 어떤 새로운 증상의 변화는 없는지, 그다음에 추적 검사가 필요한 건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한 1년 정도까지는 추적 관찰을 합니다. 뭐 짧으면 6 개월 정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말씀드린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은 암이잖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시기를 놓쳐도 내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지만 크게 생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암은 쪼끔 늦게 진단이 되거나 놓치게 되면은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인제 암 때문에 체중 감소가 왔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6 개월 안에는 이게 무슨 암인지 밝혀집니다.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검사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한 5년 정도까지도 증상이 안 나오다가 5년 다 돼서야 어 어떤 암인지가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내가 처음 한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게 나왔어도 계속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쪼끔 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겁니다, 이거. 집에 제가 인제 환자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환자분들이 자기 체중을 잘 모르세요. 집에 체중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중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체중기가 좋은 것도 되게 싸요. 카스라고 되게 유명하게 저울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체중계도 한 2-3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고요. 인바디 그 체지방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체중계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2-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식 체중계를 집에 하나 정도를 마련을 하셔 가지고 사실 뭐 청년분들은 안 필요하세요. 중년에서는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찌지 않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재보시고 그다음에 노년에서는 혹시 살이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재보시는데 사실 왜 병원에서 재는 거를 권유를 하지 않느냐면은 병원에 오셨을 때는 옷도 다 입었죠. 아침 식사도 하셨죠. 대소변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차이도 크기 때문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소변 보고 식사하기 전에 가볍게 입은 상태에서 재시는 체중이 '나의 체중이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체중계가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 가지고 체중 재는 거를 습관처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 체중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중계로 안 재면 체중계도 오차가 많잖아요. 어디 가서 재면은 무지 날씬하게 나오고 어디에서 재면 좀 기분 나쁘게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체중계로 재야 나의 체중 변화를 쪼끔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중이 빠졌다고 병원을 오셨어요. 그래서 체중이 얼마에서 얼마로 빠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70 킬로에서 뭐 65 킬로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 올라서 보시라고 제가 체중계에서 올랐으면은 70 킬로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안 재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시는 게 꼭 필요하니까 체중계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 요정님께서 간헐적 다이어트가 중년에 좋지 않다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다음에 갱년기 지나고 나면 물만 마셔도 살이 빠져서 간헐적 단식을 해 볼까 했습니다. 50대 중후반이라고. 그 해 떠 있을 때만 드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뭐 16 시간, 18 시간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단식한 기간에 근육 빠집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인제 권유 드린 건 저녁 식사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다음 날 아침 식사하시는 그 간헐적 단식은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다 권유하는 단식 방법일 것 같아요. 고 정도 단헐적 단식은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배 나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아침을 굶는다거나 저녁을 굶는다거나 요런 단식은 단식 기간 중에 근감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잔돌이 님께서 "밥 먹고 서 있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막을 수 있나요? 걷기 귀찮다고." 못 막습니다. 걸어도 안 막아지는 분이 있어요. 약간 쪼끔 이제 어느 정도의 췌장 기능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걷거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실내 사이클을 타거나
스쿼트도 한두 개는 안 되고 한 50개 정도는 해야 혈당 스파이크가 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걸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막을 수 없고, 너무 귀찮다 그러면 선 자리에서 무릎을 이렇게 배꼽까지 올리는 서서 걷기 정도를 하셔도 그 정도는 혈당 스파이크가 충분히 막아집니다. 걷기 귀찮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음식을 안 드셔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다음에 오직 사랑님께서 당뇨 환자에서 가장 적합한 저녁 식단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최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식단을 다시 짜보려고 한다고, 당뇨에 도움이 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녁 식단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나 식단 구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거는요, 사실은 어 다니시는 병원에서 당뇨 식이요법 상담을 받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이 양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해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2-3만 원 좀 돈 내시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식이요법 상담을 받으시라는 걸 권유를 드리고, 그런데 당뇨 환자라 그래서 일반인이랑 다른 음식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당뇨 식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항노화 식단이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식단이기도 하고, 고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은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식단이랑 그냥 건강 식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 식단, 내가 전체 먹는 그릇에서 반 정도는 채소와 과일을 넣으시고, 근데 이 안에서 과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비율로는 과일은 한 10% 정도고 한 40% 정도를 채소로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전공료를 나머지 25% 정도 드시고, 나머지 25%를 단백질 식단을 드시는 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당뇨 환자들이 해야 되는 식단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제 책을 쓰면서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 쓰면서 그 전후로 인제 올려 놓은 동영상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느냐, 뭐 건강하다는 건 나한테 너무 넘치지도 않고 나한테 부족하지도 않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 놓은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전체의 50%는 채소와 과일인데, 채소가 많고 과일은 약간, 그리고 나머지 25%는 전공료, 도정을 안 한 어 쌀, 그러니까 현미죠. 그다음에 인제 잡곡, 그다음에 뭐 또 콩 같은 거 섞어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는 단백질 식품,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콩 요런 거를 골라서 드시면은 부족하지 않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은영 님께서 배에 가스가 자주 찬대요. 전날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밥을 좀 많이 먹거나 맥주라도 한두 잔 하게 되면 어김없이 다음날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방귀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요런 경우에는 위장보다는 과민성 장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과민성 장 증상 중에서 가스가 많이 타는 타입의 과민성 장 증상이 있는데, 본인께서 은영 씨가 답을 알고 있네요. 전날 밀가루 음식을 안 드시고 전날 밥을 많이 안 드시고, 네, 전날 맥주를 안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떡하다 먹었어." 그러면은 가스를 제거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주는 과민성 대장약을 쪼끔 먹는 거죠. 하지만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음식으로 조절하는 게 더 답이기는 하죠. 네. 조커님께서 30대 중반 여성인데 러닝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이지만 눈바디는 눈바디라는 말이 있군요. 재밌습니다. 눈바디는 달라졌는데,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은데 눈바디와 몸무게 중 어떤 게 인바디에 다른 이름이 눈바디가 있나 봐요. 저는 인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거를 눈바디라고, 요즘 하도 애들이 그 재밌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눈바디. 예. 그러니까 눈바디와 몸무게 중 어떤 게 중요하냐고요? 눈바디가 중요하죠. 사실은 체중보다는 눈바디가 중요합니다. 눈바디가 아니라 체성분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중이 빠진 거는 내가 근육을 뺐는지 내가 살을 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중계는 똑같아도 체성분 분석에서 체지방이 빠지고, 당연히 30대 중반에서는 웨이트 하시면은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늘어나니까 근육이 체지방보다 더 무겁잖아요, 같은 부피로는. 그래서 어 몸무게는 같아도 체지방량 줄고 근육량이 늘었다면은 훨씬 좀 더 튼튼한, 예, 체성분이 이상적인 나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체성분 분석이 훨씬 좋고요. 근데 인제 집에서 체성분 분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체중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집에도 체성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은 훨씬 좋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답은 체성분 분석이 중요합니다. 네. 써니 님께서 "2 개월 사이에 3 킬로 쪘는데 식생활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살이 찔 이유가 없거든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부은 느낌이 있어요." 뭐 저녁에 몸이 부은 느낌이 없어진다면 실제로 부종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인제 60 대가 좀 살이 찌실 나이이잖아요. 그리고 먹는 게 늘지 않아도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내가 또 활동이 좀 줄어들고 또는 수면이 늘어나도 살이 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제 '내가 살이 찐 게 어떤 질환이 걱정돼서 검사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부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살이 찌는 질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종이 아니라면 뭐 그 정도 말고는 푸싱? 네, 내분비 질환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내 일상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없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 정 그게 없다 그러면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내분비 질환이 없는지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먹으면 여자들은 주일만 해도 1-2 킬로 찌기는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음 나는 달님께서 30대 여자고 160에 23 년에는 43 이었는데 작년부터 살이 좀 더 빠졌네요. 22년 상반기에는 하루 3끼 먹다가 22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2 끼를 먹었는데 많이 빠진 건가요? 네. 뭐 사실 시간을 따지면 의미 있는 체중 감소는 아니에요. 근데 음 그 그러니까 몇 킬로가 빠졌냐면 한 2-3 킬로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시점이 23 년에서 어 25 년이니까 2년 동안 빠진 거라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30대 여자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피 검사도 다 하셨고 어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량을 줄이셨잖아요. 근데 이게 살이라는 게 재밌는 게 통통하신 분은 계속 살이 쪄서 고민이시고요. 지금 나는 달님은 원래 되게 날씬하신 분이시잖아요. 160에 43 킬로면은. 그런데 이렇게 날씬해서 고민이신 분은 또 살이 또 자꾸 빠지세요. 그래서 이게 뭐 날씬한 분은 살이 찌고 통통한 분은 살이 빠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체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끼를 드시고 그다음에 쪼끔 체중을 찌기를 원하면 사이에 간식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드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직장에 출근을 하면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 사이에 뭐 쌓아서 먹을 만큼도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런데 체중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사이에 간식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드시는 것을 좀 습관으로 하시면은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가 너무 확 이렇게 오버슈팅 돼 가지고 과체중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의미 있을 정도의 심한 체중 감소는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식사량을 줄인 게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미 아빠님께서 50대 중반인데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나았다고 약 처방은 없고요. 원인과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위축성 위염은요. 음 이게 염증이 아니에요. 그냥 위가 노화됐다라는 거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얘기해요. 쪼끔 더 나이가 되면은 화생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위축성 위염은 치료를 안 해요. 환자분들이 많이 "아 왜 위염인데 약 안 주시냐."고 병원을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치료를 안 합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주름살 생긴 것처럼 위가 한 40-50대 돼 보인다 이런 게 위축성 위염이에요. 장상피하생은 위가 한 70대 정도 돼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은 그레이드가 5 개예요. 아주 경한 경우 1, 2, 3, 4 인데 보통 이 경우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부터는 치료를 잘 하거든요. 근데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속쓰림, 신물 올라옴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가셔 갖고 약을 처방 받으시면은 굉장히 잘 낫고요. 제가 어느 시즌에 올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약이 되게 훌륭합니다. 약을 드시면 굉장히 잘 낫는데 이게 계속해서 재발을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해 주셔야 역류성 약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하시면 약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위축성염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 변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과거에 올린 동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 요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샤인 님께서 엄청 길게 피곤하다고 올려 주셨는데, 예, 성함으로는 선샤인 님이라서 엄청 에너지도 넘치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그런 분일 것 같은데 피곤하다고 올려 주셨어요. 자, 길게 올리셔 갖고 제가 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원래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찌고 체중이 증가하는,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빠지는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먹은 대로 올라가고 안 먹으면 빠지는, 쉽게 체중 변화가 있는 그런 체질이신가 봐요. 몇 개월 전부터 살이 서서히 빠지더니 지금은 살이 쪘을 때보다 더 먹는데도 그다음 날 체중이 그대로구나 줄었어요. 6 개월 동안 8 킬로 빠졌어요. 2달 전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갑상선 수치도 2달 전에 정상이라고 했어요. 위대장 내시경도 했고요. 뭐가 원인일까요? 기력도 없고 몸도 금방 피곤해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고 웬만한 검사는 다 한 것 같고 그런 거죠. 첫 번째는요. 이게 이렇게, 우선 제가 그냥 히스토리를 딱 들었을 때는 여러 군데 병원에서 나눠서 본인이 여기서는 CT 찍고 여기서는 갑상선 검사하고 여기는 위대장 내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이게 모아져서 한 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병원이 선샤인 님에 대한 책임감도 좀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를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사를 한 병원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먹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모아 가지고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 뭐 빠진 거는 없는지 보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식사 일지를 적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 2가 정상이라면 세 번째는 인제 우리가 체중 감소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암이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 질환, 그다음에 많은 4명 중에 1 명의 원인은 정신과적 질환인 경우가 많거든요.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이 잘 안 왔거나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거나 우울이 있거나, 그리고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가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뭐가 검사가 빠졌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식사일지를 제대로 써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없는지도 또 확인하는, 요 세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블님 님께서 팬이라고. 네. "살을 찌우려면 단백질 많이 먹고 근육 운동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살만 찌는 거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이 잘 찌죠. 운동 많이 하면 살은 안 찌죠. 근데 인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으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근육 운동보다 한 2배 내지 3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살 많이 빠진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한결같습니다. 뭐 하루에 만보 걷고 2 시간 뭐 하고 뭐 주말에 등산하고 그러세요. 유산소가 많으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산소는 운동 권장량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은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영양소예요.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을 찌우려면은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어야지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좀 빠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려면은 내 췌장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이 맛있는 쌀가루, 밀가루 음식,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아니고 전곡류, 도정 안 한 통곡류 쪽의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지만 더 유산소 운동을 줄이는 게 더 먼저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을 쪼끔 늘려야 된다, 살을 찌우시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조코님께서 엄청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여성이 남성보다 체지방이 높은 이유는 호르몬 때문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사춘기 이전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성 그 이후로 많아지는 거 보면 호르몬에 의한 차이가 아닐까요? 근데 아마 여자가 가진 유전자 안에 코딩이 된 유전자에 코딩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분들은 아이고 50 분이다. 출산을 해야 돼 가지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저장을 하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은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체지방이 남성보다 많도록 코딩이 되어 있지 않나, 그 유전자에 그렇게 써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냥 '맞나 보다.' 하지 생각하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어 피치 핑크님 것까지 답을 드리고, 예 벌써 50 분이 넘었어요. 갱년기 앞두고 과체중에 고혈압약 복용 시작, 당뇨 경계, 대상포진까지 걸려 걱정이 많아요. 위고비 같은 주사라도 시작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위고비는요 되게 살이 많이 찌신 분한테 권유를 드려요. 쪼끔 과체중 정도의 위고비를 처방을 일반적인 진료 지침에 따라서 진료하는 병원에서는 잘 처방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위고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제 처음에는 다 열광을 하다가 하나씩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위고비가 살 빼주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위고비는 우리를 못 먹게 해서 살이 빠지는 거지 위고비가 살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를 끊으면 체중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핑크님께서 과체중 정도이시기 때문에 위고비 말고 다른 것들 생활 습관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딱 요때 하기 좋은 게 PT 하는 거죠. PT 근력 한 돈 150만 원, 200만 원 내고 헬스클럽 가서 PT 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위고비를 쓰시기에는 체중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쓰시고 못 끊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위고비 써도 안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쓰고. 자, 여러분과 웃가 떠드는 사이에 벌써 9시 52분 됐습니다. 요번 달이 월요일이 세 5 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뒤가 아니고 3주 뒤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고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